지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 한복판, 간판의 절반 이상이 모두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식민이 아니라 선택이다. 외신의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글로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30년 전 영하 30도의 얼음 교실에서 상자 뚜껑에 자음을 쓰던 한 한국인 교사였습니다. 그의 작은 손끝이 만든 글자가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무기 없이, 돈 한 푼 없이 존중과 글자 하나로 세상을 움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과 놀라운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를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삶 속 감동을 발견해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이 한 나라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1998년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62.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뒤 이제 손주나 돌보며 조용히 살 나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초청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배워서 뭐하나 그 먼 나라에서.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보,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길로 저는 단신으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죠. 무기 대신 온기를 전한 대한민국의 한 교사, 바로 저 박도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몽골 땅을 밟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칼바람, 그리고 영하 30도라는 숫자가 피부로 느껴졌죠.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왔고 내쉬는 숨이 하얗게 얼어붙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안내를 맡은 현지 교사가 저를 낡은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군데군데 보이는 천막집, 그리고 멀리 흐릿하게 솟아오른 산맥. 도시라고는 하지만 간판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죠. 교실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제 얼굴을 때렸어요. 교실 안은 난방이라곤 구석에 놓인 연탄 난로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엔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두툼한 외투를 입은 채 작은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15명쯤 되었을까요? 모두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 그 눈빛 속엔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게 뭐가 있을까요?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와 한국에서 급히 챙겨온 몽환 사전 한 권뿐이었어요. 교재도 칠판도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앞에 놓인 건 낡은 구두 상자 몇 개와 찢어진 노트 조각들 뿐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두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펼쳐 무릎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꺼낸 볼펜으로 천천히 자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글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떨림이었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씨들이 너희 내일을 바꿀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한 아이가 웃었어요.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수업은 매일 오후 4시 석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운 길을 걸어 교실로 모여들었고 저는 구두 상자 위에 글자를 적으며 하나하나 발음을 가르쳤어요. 손이 얼어 글씨가 삐뚤어질 때도 있었고 목소리가 쉬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어요. 나 다라.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희망의 노래 같았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온 게 잘한 일이구나.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저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의 몽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낡은 상자 하나, 그리고 15쌍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엔 진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아이들에게 단어를 가르치려고 사전을 펼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 몽골어 뜻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죠. 감정이 약한 상태.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사랑은 감정이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렬한 감정 아닙니까? 저는 다른 단어들도 찾아봤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로, 존중은 형식적 예의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70% 이상의 단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전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왜곡된 언어를 배우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마련된 제 작은 방에서 낡은 사전을 펼쳐놓고 한숨만 쉬었죠. 언어가 왜곡되면 마음도 왜곡돼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약한 감정으로 배운다면 그 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희망을 막연한 것으로 배운다면 그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야겠다고요. 제대로 된 사전을 제 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교재도 참고 자료도 그 어떤 지원도 없었으니까요. 제 손에 쥔 건 단 한 권의 낡은 사전과 주머니 속 볼펜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단어를 정리했어요. 작은 램프 하나를 켜놓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노트에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국어 뜻을 적고 몽골어로 정확히 옮기고 예문까지 만들었죠. 하루에 10단어를 정리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녹이고
다시 펜을 잡고 또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탄 난로의 불도 꺼져갔고 방 안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죠. 이게 과연 될까요? 제가 혼자서 사전을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 가장 눈빛이 반짝이던 소녀였어요. 12살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아이. 그 아이가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종이였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모아서 가져온 거였죠. 선생님, 이거 쓰세요. 저희가 모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위해 종이 한 장 한 장을 모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저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아이들이 모아준 종이에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10장. 종이가 쌓여갔고 노트가 두꺼워졌어요. 어떤 날은 종이가 부족해서 신문지 여백에 적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이들 공책 뒷장을 얻어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종이를 모아주고, 어른들이 연탄을 더 넣어주고, 가끔 누군가 따뜻한 차를 갖다 주었죠. 교실 안은 여전히 추웠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저는 밤마다 램프 아래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약한 게 아니야, 가장 강한 거야. 희망은 막연한 게 아니야, 가장 구체적인 거야. 그렇게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등에 동상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유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감사합니다 배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도 배우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으니까요. 영하의 밤, 교실 안엔 연탄 하나와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모였고 저는 매일 가르쳤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제 노트는 한 장씩 두꺼워졌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 5년 동안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고 매일 밤 노트를 채워갔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특별하게 자라났어요. 바로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교실 구석에 앉아 단어장을 들여다봤고 제가 쉬라고 해도 한 단어라도 더 외우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 아이의 눈빛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바꾸려는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언젠가 내가 이 언어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 아이는 까만 눈망울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대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언젠가 떠나야 해.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
유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라면 정말 해낼 거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2003년 겨울,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밤마다 적어온 그 노트였죠. 찢어진 종이, 신문지, 공책 뒷장을 모아 만든 그 노트엔 2,000개가 넘는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유라에게 그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완성된 사전은 아니야. 하지만 희망의 첫 페이지야. 유라는 노트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꼭 완성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마지막으로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 그리고 이 노트가 언젠가 진짜 사전이 되는 날, 선생님도 꼭 보러 올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유라는 몽골 최초의 세종학당에 입학했고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한국 유학길에 올랐죠. 서울에서 3년을 공부하고 다시 몽골로 돌아온 유라는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노트, 그걸 완성할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틀었고, 이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종학당 교사가 된 유라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고, 밤마다 그 낡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단어씩, 한 문장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그 일을 이제 유라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노트는 세월 속에서 다시 펴졌습니다. 종이 위엔 2만 개의 단어와 수많은 추억이 자라나고 있었죠. 사전의 첫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유라는 그 단어를 적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두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 말을 중얼거리며 유라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몽골 정부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압박이 들어온 거였죠. 몽골은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 회의실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교육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죠. 한글은 그저 유행일 뿐입니다. 우리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종학당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교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선생님께 약속했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소식이 퍼졌고 하루 만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종학당 앞 광장에 모여 손팻말을 들었죠. 우린 스스로 배웠습니다. 언어는 자유입니다. 그 팻말을 든 학생들의 얼굴엔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이 언어를 빼앗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유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서 있었죠. 제 손에 든 이 노트는 15년 전 한 선생님이 주신 겁니다. 이 안엔 2,000개의 단어와 한 나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장면은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몽골 국민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응원 편지 3,000통이 세종학당으로 배달되었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썼어요. 언어를 막을 순 있어도 뜻은 막을 수 없어요. 힘내세요. 그날 밤 유라는 쌓여온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계가 우릴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이건 사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야. 정부는 흔들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열망은 거셌습니다. 한 의원이 회의실에서 말했죠. 우리가 막아야 할 건 언어가 아니라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압박입니다. 우린 청년들 편에 서야 합니다. 결국 논의는 번복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삭감안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세종학당은 다시 문을 활짝 열었고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유라는 그날의 승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지킨 게 아니라 꿈을 지킨 거였죠. 그리고 그 꿈 속엔 박도현 선생님의 마음이 15년 전 그 추운 교실의 온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몽골 전역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노래가 들렸고 카페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대장금, 겨울연가, 그리고 BTS. 처음엔 그저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보며 한글 자막을 따라 읽었고 노래 가사를 외우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선 20살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 노래 들어봐. 가사가 진짜 아름다워. 그냥 멜로디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느껴져. 유라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종학당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급증했어요. 2016년에 200명이던 학생이 2018년엔 8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BTS 노래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유라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이 좋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게 느껴져서요. 드라마를 보면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하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유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선생님이 심으신 씨앗이구나.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존중을 가르친 거였어요. 박도현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눈높이를 맞추셨고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들 마음속에 남았고 이제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된 거였죠. 몽골 정부도 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막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 한국어는 다시 정규 교과로 부활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현지 직원을 우대했고 기술을 나눴으며 이익의 일부를 교육과 의료에 환원했죠. 한 몽골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다릅니다. 우릴 동등하게 대해줘요. 거리엔 한글 간판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서울 식당, 부산 카페, 감사 약국. 몽골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라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남은 건 존중이었습니다. K-팝으로 시작했지만 이어진 건 신뢰였죠. 한국을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 따뜻한 나라로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세종학당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어요. 언어는 문을 여는 열쇠, 존중은 마음을 여는 열쇠. 유라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며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말했죠.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유라는 박도현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심으신 씨앗이 이제 숲이 되었어요. 한글만 퍼진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이 퍼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가을, 몽골 국립도서관 대강당.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객석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몽 표준사전 출판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5년이었어요. 박도현 선생님이 낡은 노트에 첫 단어를 적은 날로부터 15년. 유라가 그 노트를 이어받아 완성하기까지 10년. 총 2만 개의 단어가 담긴 사전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였죠. 유라는 사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툼한 책이었어요. 880페이지. 무게만 2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죠. 찢어진 종이, 신문지 여백, 공책 뒷장에 적힌 단어들이 이제 활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약속이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한 청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맨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죠. 선생님, 박도현이었습니다. 82살의 노쇠한 몸으로 다시 몽골을 찾아온 거였어요. 유라는 연단을 내려와 뛰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선생님께 달려갔죠.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은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생님이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라도 울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지켰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객석의 500명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죠. 그게 더 큰 존중이었으니까요. 박도현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유라에게 건넸던 바로 그 노트였어요. 낡고 해진 표지, 구겨진 페이지들. 그 안엔 2,000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박도현이 노트를 유라에게 다시 건넸어요. 유라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 두 번째 페이지엔 존중이, 세 번째 페이지엔 사람이 적혀 있었어요. 유라는 그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 단어가 전부였네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 세 단어면 충분해. 그날 저녁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사전은 단숨에 5,000권이 팔렸고 추가 주문이 쏟아졌어요. 서점마다 한몽 표준 사전 코너가 생겼고 학교마다 한 권씩 비치되었습니다. 박도현은 호텔방에서 사전을 펼쳐봤어요. 880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속엔 자신이 적었던 단어들도 있었고 유라가 새로 추가한 단어들도 있었죠. 영하 30도의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박도현은 사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이후 몽골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9년 다시 몽골을 찾았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식당, 부산 약국, 감사 카페. 심지어 병원 입구에도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저에게 한국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사 아저씨,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딸이 세종학당 다녀요. 저도 따라 배웠어요. 이 언어 배우니까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땐 한글 간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100개 중 62개가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감사 케이크. 저는 물었어요. 왜 가게 이름을 감사 카페라고 지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언어도 기술도 그리고 존중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몽골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나눴고 현지 직원을 교육했으며 이익을 공유했죠. 몽골의 구리 광산에서 연간 5만 톤의 구리가 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채굴 기술과 정제 시설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익의 70%가 다시 몽골로 돌아갔어요. 그 돈으로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몽골 관계자가 말했죠. 한국은 우릴 착취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려 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에요. 유라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세종학당은 이제 전국에 15개로 늘어났고 학생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유라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매년 50명의 새로운 한국어 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라는 저를 한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였어요. 교실 안엔 2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칠판엔 한글 자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유라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한글을 처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가 배우는 이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이건 두 나라를 잇는 다리야. 그리고 너희가 그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와 저는 울란바토르 언덕에 올랐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유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심은 씨앗이 이제 도시 전체를 덮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 국경은 나누지만 언어는 잇는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저는 다시 한번 몽골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몽골 정부가 주최하는 한몽 우호 포럼이었습니다. 국회의 사당 대회의실에 양국의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들이 모였죠. 유라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제 40살이 된 유라는 몽골 교육부 차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발표한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몽골 대학생의 43%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고 국민의 78%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영상으로 중계되는 유라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살짜리 소녀가 이제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유라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거리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글 간판들이 눈발 사이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서울 베이커리에선 고소한 빵 냄새가 났고 부산 서점 앞엔 한국 소설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감사병원 입구엔 한국인 의사와 몽골인 간호사가 함께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희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우리 손주가 한국 회사 다니는데 월급도 좋고 대우도 좋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유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낸 거야. 유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저희는 세종학당 본관 앞에 섰습니다. 입구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로 적힌 문구였습니다. 언어는 국경을 넘고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경은 나누지만 언어는 잇는다. 그때 세종학당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고 떠들었죠. 내일 K- 드라마 보러 갈래? 응, 좋아. 새로 나온 거 진짜 재밌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존중이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온기로, 지배가 아니라 나눔으로, 한 사람의 작은 시작이 한 나라의 마음을 바꾼 거였죠. 몽골의 하늘 위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발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유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마음을 전할 차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해.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글 간판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1998년 영하 30도의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한 나라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아이의 약속이, 그리고 두 나라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진심이라는 걸 오늘도 몽골의 하늘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